저는 이비인후과 의사 이길수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미션스쿨 졸업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대학 교수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쭉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지금 이 창원이라는 곳에 내려와 있는 이유는요,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그 자체를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료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자 입원실에 남자의 모습이지만 성별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환자가 나는 여성의 병실에 입원시켜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병원 측에서 안 돼요 라고 하면 그건 차별이 되는 거죠. 기독교 정신에서 만든 그런 병원에서 무슬림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면 종교적 차별이 되는 거죠. 어떤 트랜스젠더가 나는 계속 그 트랜스젠더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호르몬 치료를 해주세요 했을 때, 나는 성별 전환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녀 성을 남자 여자를 분명히 정해주셨는데 그 창조 질서를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쁜 점 또 폐해, 그런 것도 분명히 알려줘야만이 그 성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많은 나라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헌혈 그리고 장기 기증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왜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이 또 장기 기증이 위험하냐면요, 나라마다 조금 통계는 틀리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에이즈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과학적 기술로서 있다 없다 그걸 100% 완벽하게 밝혀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즈가 있어서 건강한 사람한테 수혈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인류를 사랑해서 나는 헌혈을 꼭 해야만 되겠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100% 아니라고 봐요. 상당 부분 그런 자신들의 질병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다수가 꼭 피해를 보는, 그게 차별이 없는 사회입니까? 다수가 불안 없이 안정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환경이고 건강한 사회거든요. 소수라고 해서 무시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소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다수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소수의 권익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제48회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는 273개 채널에서 351만 명의 독자들이 구독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보통 특정한 주제를 걸고 진행하는 강의 프로그램의 경우에 강의 횟수가 장기간 거듭되면 강의 내용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차바 강의는 강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강의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강의의 질도 더 좋아지고 있으며 반동성애 운동에 헌신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새롭게 발굴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전문성을 지닌 알찬 강의들이 47회분이나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강의들을 복습하여 들어주시고 확고하고 전문적인 반동성애, 반젠더주의, 반차별금지법 전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비뇨기과 전문의이신 임수현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동성애가 성병 및 에이즈 질환이 전염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한 과학적 통계조사에 근거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임수현 선생님께서 비뇨기과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적임자이십니다. 임수현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된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치명적인 각종 성병의 상당한 부분이 동성 간의 성행위, 특별히 남성 간의 성교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이즈 질환은 압도적으로, 그것도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동성 간의 성교를 통해서, 특히 남성 간의 성교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질환이 최근 10년간 평균 31%의 비율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독 한국 사회에서만은 212%나 급증하고 있고, 특별히 20대와 30대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으며 남자에게서 발병하는 비율이 여자에게서 발병하는 비율보다 27.8배나 높고, 이 가운데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발병하는 비율이 60%를 차지한다는 통계 수치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동성애에 빠져 있는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에이즈 폭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성애의 심각한 후유증으로부터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동성애, 특별히 남성 간의 학문 성교의 의학적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말할 것도 없고, 준차별금지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서 각종 조례들에 들어있는 성 관련 차별금지 조항들은 동성애의 반윤리성과
반의료성을 지적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로 몰아서 일방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동성애자들을 반도덕적 범주 안에 가두어 두고 건전한 도덕적인 안내와 지도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성병과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조항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동성 간의 성교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알리고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담은 유사 법안들을 철폐하는 운동을 중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임수연 선생님은 간성의 문제를 최신 의학 정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간성이라는 용어가 일반 대중들에게 마치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미국 의학계가 성분화 이상을 뜻하는 DSD, The Disorders of Sex Differentiations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라 유전 질환으로서 치료해야 될 대상임을 명확히 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번 류현모 교수님께서도 이 간성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선천적인 제3의 성이 아니라 유전 질환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임수연 선생님도 같은 맥락에서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라 유전 질환임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도 이제는 자신 있게 간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라 유전 질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답변해서 한간에 퍼져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현재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일전에 한동대학교 재학규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실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간성은 제3의 성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간성이 유전질환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진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전문의를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 주실 선생님은 이길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길수 선생님은 고신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십니다. 이길수 선생님은 현재 복음의료보건인협회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며 극동방송 의학 칼럼니스트와 의학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창원 남산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의료 환경과 의학적 권리에 다가온 차별금지법의 폐해라는 매우 중요한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길수 선생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차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조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게 참 저는 아까 이상원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복음의료보건인협회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진료실에 있어야 할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차별금지법, 정확하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서글픈 일이고 국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서글픈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보편적 가치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인권까지도 그 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그러한 악한 사상들과 거짓 인권이 법이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상식적 환경마저 파괴하려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그러한 도전을 막기 위해서 나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며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의료보건인협회. 네. 왜 이런 단체가 생겼냐면요. 모든 사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왜곡된 가치관이 너무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임수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전 강사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이 왜곡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왜곡된 의료 환경에 있어서의 가치관들을 또는 지식들을 바로 잡아보고자 해서 의료인들을 주축으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차바에서부터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2년여에 걸쳐가지고 많은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의 폐해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강의들을 해주셨고 또 그 내용 또한 조목조목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무슨 말씀들을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 같은 미약한 자에게조차도 이런 차바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 복음의료보건인협회에서 세미나에서 많이 나눠졌던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삶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취미생활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의 취미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사진 찍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틈나는 대로 역사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잘 찍고 훌륭한 작품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억에 남을 만하고 그런 인상적인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진 찍는 거, 사진과 또 이 역사는 한편으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뭐냐면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나 그 장면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단지 그 뒤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특별한 감동과 또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저희들 훌륭한 그런 사상들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읽기도 하고요. 그게 왜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사상들을 읽고 공부를 해도 감동이 있는 것은 수천 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에 그런 내용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감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의 어떤 가치관이나 지금 오늘날 가치관이나 일맥상통하는 부분, 또 공감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가치관 또는 보편적 상식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데모 현장 많이 보셨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유난히도 촛불 집회, 거대한 촛불 집회 많았는데요. 그 촛불 집회가 그냥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80년대에 대학을 다녀본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적당한 이슈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어야지만이 거대한 그런 물결들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왜곡된 어떤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누군가는 선동 또 선전을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동 선전을 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저는 항상 주시해서 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올바른 정의의 선한 내용이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한 내용이라면은 그거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경계를 하고 바라보고 그런 선동하는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건강한 사회를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회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보편적 가치관이 인정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런 가치관 또는 신앙관 또는 나아가서 직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도 행복해야 되고 그런 가치관에 기반한 활동으로서 어떤 공동체의 일부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공동체의 그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쭉 전해 내려오는 그 역사라는 것은 모든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관의 어떤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의 역사가 진리와 진실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지 그 사회는 건강한 것이지 그것이 왜곡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기초할 때는 그 사회는 이미 병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 건강하지 않은 사회 앞에 건강한 사회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다수의 생각도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또한 자신이 택한 가치관, 신앙, 심지어는 직업까지도 마음대로 우리가 택할 수 없다면 북한을 예를 들어 봅시다. 북한에 어떤 자기 마음대로 사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직업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요. 그런 공동체에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룰이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룰이나 제도가요. 그 사람들을 많은 공동체의 일원들을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룰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요.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요. 그 공동체에 대한 역사는 글쎄요. 좀 왜곡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 진실을 알면 그런 자기네들의 통제가 안 먹게 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왜곡돼야 되고요. 또 그런 사회의 특징은요. 그런 역사가요. 특정 이념의 도구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저 북한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그런 역사들이 또는 여러 가지 공동체 이념들이 특정 가게를 위해서 다 날조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왜곡에 가장 잘 이용되는 효과가 뭐냐?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다른 방법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는 것인데요. 흔히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무엇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만 생각나는 효과입니다. 역사든지 가치관이든지 왜곡을 시켜놓고 자꾸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상대 진영의 나쁜 점을 자꾸 부각시켜서 또는 상대 자신들의 사상과 가치관에 반하는 가치관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나중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진행돼 간다는 것입니다. 세뇌를 거쳐서. 이런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자꾸 흐르게 되면 이 공동체의 전체적인 가치관과 신념과 어떤 그런 생각들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상식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린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입법부에.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할 그런 순방향의 법들을 제정해 오셨어요. 물론 100%는 아닐 수 있더라도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항상 다수와 소수의 권익의 차이라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항상 존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권익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어느 정도는 그런 소수의 권익에 대해서도 그 법 속에 녹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동체 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다수의 의견 또는 상식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권익은 다수의 안전과 행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분명히 배려와 보호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권익만을 위해서 다수가 불행해지고 심지어 사회 공동체의 존폐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그런 소수의 목소리가 커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차별을 강의하는 그런 목적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만들어지는 그런 악법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요. 소수의 권익만을 보장하라는 법이 많습니다. 무슨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사회 전체 공동체의 어떤 그런 이해의 기본 그런 합의에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논란에 문제가 될 일도 없겠죠. 두 번째는요. 이런 소수의 권익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권익과 행복을 구속 또는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다수의 의견 또는 상식을 따라야 되는데요. 소수의 권익만을 위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부류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건 상대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반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입법부와 또 이익단체들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형적 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헤게모니 싸움 중에서 미래 세대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 보편적인 사고와 지식을 배워나가야 될 미래 세대들이 엉뚱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는 국가 미래의 발전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악한 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권익만을 위한 목적지향형 법이 아닐까요? 과연 국민 전부가 대다수가 다 찬성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지금 고생을 할 일도 없는 거겠죠. 두 번째는 다수의 권익을 소수를 위하다 보니까 다수의 권익을 무한정 제한하거나 침범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보편적 상식적 가치관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라는 이 현란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앞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죠. 이 그럴듯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이 이런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법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요소에 다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 그럴듯한 말 뒤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소수의 권익만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이것이 잘못 악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의료, 교육, 그 외 등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데도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뒤에 나중에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또는 자세히도 모르고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그래? 예전에 경남에서 학생들 급식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 말이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애들 밥 한 그릇 먹이자는데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런 거거든요. 애들 밥 한 그릇 먹이자는 거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법률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의료 환경에서 오늘 주제인데요. 의료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차별금지법 관련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다 입원 한 번쯤 아닌가요? 입원을 하는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남자는 남자 병실에, 여자는 여자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의료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차별금지법 관련 요소는요, 대부분 섹스 이데올로기, 성인지 또는 성별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남성이죠. 생물학적 남성, 즉 남자인데 자기네 성별 정체성은 여자라고 하는 여자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나는 여자니까 여자 병실에 입원을 시켜주세요. 아니 누가 봐도 당신은 남자인데 왜 여자 병실에 입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차별금지가 되는 겁니다. 성별 정체성을 문제로. 두 번째 도뇨관, 여러분 도뇨관이 뭐냐면요. 흔히 말씀하시는 소변줄이라는 것입니다. 장시간 수술하거나 장시간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요관에다가 소변을 자연 배출되도록 끼워주는 그 관인데요. 보통 남자 환자는 남자 의사나 남자 간호사가, 여자 환자는 여자 간호사나 여자 의사가 도뇨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별 정체성이 여자인 생물학적 남자가 나는 여자이니 여자 의사나 여자 간호사가 와서 소변줄을 끼워주세요. 만약에 의사나 간호사가 여자가 당신은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보내겠어 하면은 그건 차별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창원에는 저는 살고 있는 곳이 창원인데요. 창원에 있는 큰 회사들은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많아지는 무슬림들 때문에 할랄 식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원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꾸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무슬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병원에서도 무슬림 직원이나 또는 무슬림 환자를 위한 할랄 식당을 유지해 달라고 또는 열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병원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개 안 돼서 못 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 그건 차별금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병원에서는 더 그렇겠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병원에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 주세요.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종교를 기준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의사를 초빙하고 싶은데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한답니다. 불가능하죠. 왜? 이 의료라는 것은요, 어느 병원에서 누구 교수 밑에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캐패시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블라인드로 채용하라. 그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남성, 즉 바깥 모습은 남성인데 생물학적으로 난소와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미 많은 매스컴에서 남자가 임신했다고 많이 나왔죠. 그 사람들은 임신이 가능한 이유가 남자가 생물학적 여성으로 내부 장기에는 자궁과 난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있어서 어떤 병원의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와서 내 시험관 나기 시술해 주세요 했을 때 나는 트랜스젠더에게 시술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차별금지가 되는 거예요. 성전환 호르몬 치료도 가능하고 저 마찬가지고요. 8번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제 외래에 무슬림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귀가 안 좋다고 왔는데 제가 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히잡을 걷고 그 부인 귀를 만졌어요. 봐야 되니까요. 귀를 당겨야 되니까요. 그 순간에 그 남편 되는 무슬림 남자가 왜 허락도 없이 히잡을 제끼고 귀를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냐는 거예요. 정말 저와 우리 직원들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환자 어떻게 했냐고요? 일단 치료를 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해야죠.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나라 이슬람 국가가 아니니까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주장하지 마세요라고. 그런 걸 주장하려면은 이 병원에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제가 징벌적 손해보상금을 아마 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특정 종교의 신념, 수혈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수혈이 필요한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 환자분의 종교적 신념을 지켜주려면 수혈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현행법상에 그 환자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환자가 죽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쪽 환자 쪽에서 소송을 하면은 소송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현행법상의 의학적 올바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그 외 낙태, 그다음 피임 시술, 그 다음에 의료 환경에서요, 병원에서 많은 여러분들 문서들 많이 발급하시죠. 성별 적는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별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은 나는 적을 수 없어.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성별은 그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50가지가 됐든 70가지가 됐든 적어줘야만 합니다. 그 용어의 정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차이. 자, 우리가 국어 대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우측에 있는 그 차이는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 그런 정도나 상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달라 보이나요? 같아 보이나요? 저는 비슷해 보입니다. 단지 차이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있고요. 차별은 능동적으로 뭔가를 구별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차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요,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굳이 같이 생각을 하고요. 또 차별과 차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시라는 그런 방정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가요? 차이를 이야기하고 구별을 하면 무조건 무시하는 건가요?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에 따라서 구별하고 그 구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이런 차이와 차별이 없으면은 그런 제도나 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 외래가 한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주머니께서 와서 자기는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받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몸이 안 좋아서 119 구급차를 불러서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했는데 그리고 돌아가라 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병원 측에 뭐라고 요구했냐면, 나를 119 구급차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다시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분은 차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공교롭게 흔히 말하는 이제 의료 보호 환자분이시죠. 나라에서 모든 의료비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분인데, 이분한테는 그것이 권력으로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를 자기의 권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119 구급차로 다시 집에까지 데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분들은요, 또 차별을 해야 될 때, 자기네들이 이익을 봐야 될 때는 또 끊임없이 또 차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죠. 경찰관이나 군인들, 또 소방관, 남녀의 어떤 체력적인 기준을, 채용 기준을 다르게 하는 거. 그분들 말대로 하면 그런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차별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는 무조건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런 절대로 그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한번 저희 국민들 모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이를 만약에 그분들은 차별을 하지 말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차이를 인정하면은 그 차이를 고려한 제도나 정책이나 그 목적에 근거한 각종 사회활동 또 기준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근거한 모든 법률과 제도를 또는 사회 기준을 부정한다, 또 차별이라고 단정한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차이를 나는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이가 있으면 인정해. 하지만 그 제도나 법의 기준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법과 기준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와 차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건전한 다수를 차별하지 말라. 보편적 차이를 무시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물론 나쁜 법은 차별해야 합니다. 지록이 말하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워낙에 많이 회자되는 말이라서요. 중국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중국 사기 중에서 진시황 봉기 또는 진이세 봉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권력을 가진 황관 조고라는 사람이 그 따로 자기가 세운 호해라는 둘째 아들 앞에 사슴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호해라는 왕이 사슴이네 그랬더니 아니오시다, 이게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대신들을 불러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일부 대신은 사슴이라고 그랬고요, 일부 얍삽
빠른 대신들은 말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죠. 그 뒤에 사슴이라고 대답했던 대신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조고가. 이런 법과 어떤 상식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 진나라처럼,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나라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런 가치관이 만약에 바뀌고 이런 왜곡된 가치관이 진리처럼 통한다면 참 진나라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버티컬 리미트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맨 밑에 있는 아버지가 남매를 데리고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로 이 세 가족, 남매와 아버지가 매달리게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고리, 저는 산악 등반을 하지 않아서 그 고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3명의 체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아버지가 남매는 살아남으라고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아들들로 자기 밑에 있는 밧줄을 끊어서 자기를 희생시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위에 있는 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아들은 둘이라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밑에 있는 아버지의 그 밧줄을 끊어버려 가지고요, 자기 둘은 살아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공정한 판단을 한 것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딸입니까? 각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평등이나 공정은요, 절대 공정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공정이 공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절대 공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모든 게 공정하도록 세계가 만들어졌다면 어떤 생명체든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다. 새는 벌레를 잡아먹어서도 안 되며 누구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리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장은 직원을 부려서는 안 돼요. 유지가 됩니까? 절대 공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폴크 키츠라는 분은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기도 하다. 또한 그 믿음은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직접 반영된 결과다. 그 공정한 세상은 환상이다. 게다가 아주 이기적인 환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동기,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 사회는 대부분의 상식이 통하는 것이 공정의 기준일 때가 많죠. 그것이 차별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억지입니다. 개인적 취향과 차이, 문화와 종교의 상대성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문화적 또는 종교적 세계관의 차이가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을 못하게 하면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죠. 어떤 개인이 동성애를 자신의 신앙처럼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취향이거나 개인의 세계관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싫어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나 종교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차별금지법입니까? 다수에 대한 역차별의 어떤 인정과 보호 조치가 없는 차별금지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 지향형 법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최대한의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교묘하게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법이죠. 선한 법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앵커만이 보호되어질 때 다수가 얼마나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 및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주제인데요. 이걸 들어보시면은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008년도네요. 8년도에 이런 국내 한 포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한 5, 6년 전에야 봤는데요. 남성 동성애 남성은 장기 기증을 못한다.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예사로 좀 넘겼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니까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가지고 주위에 많이 물어봤더니 반응이 여러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남성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장기 기증을 해? 왜 못해? 남성 동성애자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왜 하필이면 남성이야? 왜 이런 법이 필요해?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대로 되더라고요. 캐나다 혈액은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Men who have sex with men, 우리 MSM이라고 그러죠. 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헌혈을 하는 데는 3개월이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부터요.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개월에 대한 얘기가요. 홈페이지 한 페이지에 전체적인 할애를 해서 그 히스토리를 실어 놓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 3개월로 줄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홍보를 해놨느냐면요. 결국 그 캐나다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세계에서 장기 이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헌혈이나 장기 이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낮춰준 목적이 뭐냐면 그 유예기간이 뭐냐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마지막 섹스를 하고 난 뒤에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지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목적이 여기 나온 대로입니다. 홈페이지 그대로 있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헌혈 및 장기 기증자가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예기간을 낮춰주는 이유가 만일 좀 더 많은 혈액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나을 텐데 이런 홈페이지에서요. 얼마나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헌혈 및 장기 기증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 옆에 또 홈페이지를 계속 밀어 나가다 보면 장기 및 줄기세포 기증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 동성애자들이 장기와 이게 장기거든요. 장기와 줄기세포를 기증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장기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 또 혈액하고 또 다른 거예요. 혈액하고 또 다르다. 그 이유는 뭐냐? 이러한 남성 동성애자들은 특히 혈액은 몰라도 장기와 줄기세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specific risk factor, 즉 어떤 특별한 위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문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진을 받고 또 attending physician에게 의사에게 어떤 진찰을 받아야지 장기 이식이 가능하다. 기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캐나다는요, 장기 이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 기증자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비록 그것이 동성애자일지라도 이게 옵트인, 옵트아웃이라는 것을 왜 제가 적어놨냐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옵트인이라는 것은 내가 장기 기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옵트아웃 제도라는 것은 그 연령이나 그 거주했던 그 일정의 조건만
그 지역의 조건만 충족되면은 일정 나이가 되는 모두를 다 장기 기증의 후보로 등록시켜 놨고요. 그 개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만 배제시켜 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캐나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지금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1년 이상만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젊은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는 배제시켜 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특히 남성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걸 자진 배제를 하지 않으면 수혈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장기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기 이식이나 수혈을 하기 전에 검사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검사가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성 동성애자들은 다른 사람처럼 헌혈을 할 수 없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헌혈 제한이란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논문이나 저널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조금 자세히 보면 이게 영문으로 표현돼서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따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나라에서 어떤 법이나 규제나 근거 사항을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혈과 이게 또 여기 장기 이식이죠. 장기 이식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그런 그 근거 사항을 많이 하고 법률로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어떤 같은 섹스 파트너와 섹스를 했든 아니면 뭐 양성애자이든 관계없이 어떤 동성애만 했다면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헌혈이나 이런 헌혈에는 이제 장기 기증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것을 디퍼럴이라 그래가지고 뭐 수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두고 있고요.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인데피닛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수개월에서 뭐 1, 2년 동안에 어떤 유예 기간을 두고 어떤 기간에 어떤 나라에서는 영구적인 제한을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FDA에서도 이러한 혈액 및 장기 기증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 3개월로 유예 기간을 줄여주기는 했는데요. 미국도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예 기간을 두고 많은 그 LGBT 기구에서는 이거 호모포비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그 헌혈이나 장기 기증을 할 때 충분하게 의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특히 여기 에이즈나 HIV나 또 간염 B, C 이런 간염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규제를 하느냐? 이거 호모포비아가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자들의 장기 기증을 영원히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된다는 옹호론자는요. 어떤 또 하냐면 이 에이즈가 HIV가 지금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각 나라마다 어떤 이 에이즈 환자들의 어떤 유병률 증가하는 율을 보면은 절대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위험성,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HIV 양성인데 불구하고 어떤 기술적 한계나 검사의 어떤 오류로 인해 가지고 없다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거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헌혈 및 장기 기증에 대한 반대 입장은 뭐냐면요. 왜 제한하느냐? 우리 공여자 선별 기준이 무조건 하고 동성애만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안전한 성관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아주 그 보호기구를 이용해서 섹스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단일 파트너 한 사람하고
로우 리스크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이 리스크 카테고리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들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그 혈액이나 장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때 정확한 검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가 그게 확인을 할 수가 100%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많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혈액 및 장기 기증 제한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걸 좀 확대를 시켜보면요. 자, 많은 나라에서요. 밑에 알바니아로부터 쭉 밑에 내려오죠. 남성 동성애자뿐만 아니고 그들의 여성 섹스 파트너도 같이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성 동성애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남성 동성애자가 다른 자기 여성 파트너하고 섹스를 했다면은 그거를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캐나다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요. 중국은 영구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헌혈이나 장기 기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국도 보세요. 이 여성 파트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죠. 이 여성이 에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HIV 양성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보세요. 뒤에서 이스라엘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선민 사상이 강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유예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동성애자든지 에이즈 환자든지 무분별하게 헌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도 영구적 제한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불행하게도요. 그 남성 동성애자들의 여성 파트너에 대한 헌혈은 그냥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런 HIV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일랜드, 태국 보세요. 트랜스젠더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태국에서는요. 남성 동성애자든 그들의 여성 파트너거든 둘 다 영구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도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요. 3개월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즌 상황에서만 3개월로 유예를 낮춰준 겁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3개월이고요. 이게 BBC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공료 유예 3개월의 의미가 뭐냐. 이 MSM이 12개월에서 3개월로 유예 기간을 줄여줬다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마지막 성관계 후에 헌혈 가능 시점이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기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과연 12개월간 금욕할 수 있을까요? 3개월만이라도 금욕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3개월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더니 영국에서 환열된 모든 혈액은 간염과 HIV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3개월이면 헌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런 HIV가 많이 창궐 하는 그런 나라에서 섹스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 코머셜 섹스 워커스, 그러니까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도 더 많은 헌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너그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차별 금지를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FDA에도 최근에는 법은 아닙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유예 기간으로 줄여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에서는 이런 게이나 바이섹슈얼맨들이 곧 헌혈을 할 수 있겠다고 좀 조화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중국에서는 게이맨들은 안 돼요. 여성 레즈비언은 됩니다. 게이맨들, 남성 동성애자들은 헌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성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2005년도에 0.4%에 불과하던 게이맨들의 에이즈 유병률이 2014년도에는 불과 10년 만에 20%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HIV 양성 환자의 50%가 바로 남성 동성애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는 헌혈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나 했죠. 정부가 이 남성 동성애자의 마지막 성공 시점을 어떻게 검증할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도 헌혈 가능한 조건을 갖추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콘돔 사용 여부에 무관하게 남성과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한 경우에는 3개월간은 헌혈 금지 하지 마라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동안이라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벨기에입니다. 벨기에에서는 좀 특이하게 트랜스젠더도 헌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트랜스젠더로부터 공개된 혈액이 100% HIV로부터 안전하다는 증거는 트리들 에비던스, 증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못 믿겠다라는 거죠. 필리핀입니다. 필리핀도 이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헌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 기사입니다. 홍콩도 혈액 기준 기준이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밑에 기사를 보면 무기한 금지에서 금욕 후 1년 후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공여자가 혈액 공여자든 장기 공여자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할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여자가 동성애자이든지 이성애자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안전한 섹스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어떤 기간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1년, 2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안전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호주입니다. 2020년 작년까지도 헌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LGBTQ도 이 헌혈 공여자로서 등록하게 해주고 선별 조건을 좀 개선해 달라고 끊임없이 이 LGBTQ 진영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면 왜 많은 나라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의 혈액 기증을 제한하는가? 해마다 연간요 1억 1,200만 명이 나는 헌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나 실제로 90%는 헌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항상 부족하죠. 그렇지만 수요가 부족하다고 해서 병원들이 HIV나 간염 바이러스 같은 위험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혈액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이든 양성애자든 관계없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지난 80년대에 에이즈 에피데믹 때 너무나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미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혈액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나라에서 고위험군의 혈액 기증을 금지한다. 이 고위험군이 뭐냐면 바로 MSM과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와 그들의 여성 섹스 파트너라는 거죠. 이게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STD 그러니까 성매개 질환 사이트인데요. 아마 지난주에 우리 임수연 선생님이 아마 이 컷을 잠시 보여주시더라고요. 공교롭게 또 같은 또 페이지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사라졌던 매독이 다시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게이나 양성애자나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다시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독을 가진 남성 동성애자의 50%가 HIV 감염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3개월마다 검사를 하라는 그 내용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이런 헌혈 참여는 누가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기통 위에 제가 찾아보니까 자진배제라는 글씨가 깨알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 열어 들어가 보면 자진배제가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진배제라는 것은요, 헌혈자가 자신의 혈액이 에이즈와 관련된 사유에 의하여 환자에게 수혈되지 않도록 혈액원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헌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정말로 인류를 사랑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 사랑해서 내 혈액을 꼭 헌혈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뒤에 연구들을 보면요, 이분들이 헌혈을 하는 목적은요, 특히 뭐 외국에서는 더 하겠죠. 비싸니까, 검사 비용이 비싸니까 헌혈을 통해서 자기 병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적십자사 홈페이지 보면 가급적 하지 말래요. 가급적요. 아니,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아예 헌혈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진배제 신청 페이지를 보면 이런 경우는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도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고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홈페이지라는 것은 알림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홈페이지조차도 이런 남성 동성애자,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남성 동성애자 자꾸 혐오하는 것 같은데 혐오가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려줘야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듣죠. 그죠? 그 1년 뒤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현재의 이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어떤 검사로서는 항상 검사상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일정 기간 이상 기간도 기간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원에서는요, 고위험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를 해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이런저런 Q&A 방입니다.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외국의 제가 홈페이지에서 설문지를 따온 겁니다. 이게 8번 9번에 보면요, 이런 게 반드시 나옵니다. 남자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12개월 내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여자에게 최근 12개월 내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 경험 있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가 아까 그 분리에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임수현 선생님이 보고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올해 9월 달에 나온 우리나라 HIV 에이즈 신고 현황 연보인데요. 1016명, 좀 줄은 것 같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율은 똑같아요. 남자가 훨씬 많죠. 11배 정도. 그리고 20대, 40대가 78.5%. 대부분이 이런 20대에서 40대를 차지하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요, 감염 경로를 보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성 동성애자들은 제로입니다. 이건 제 통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헌법 35조에 보면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남성 동성애자들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분들이 무분별하게 헌혈하게 하고 장기 기증하게 하고 이런 법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제가 법을 만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입법 많이 하셨죠?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다수의 국민이 질병에 걸릴까 봐 벌벌 떠는 그런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런 법의 목적입니까?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37조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소수냐 다수냐 누군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여러 국민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소수의 의견을 제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한 다수를 제한을 해야 합니까? 이미 앞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요, 소수를 위한 법입니다. 다수를 위한 법이 결코 아닙니다. 다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의 권익만을 위한 법입니다. 이런 소수만을 위한 법이 이 차별금지법의 목적이라면 이는 헌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헌법 고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벌벌 떠는 AI에 걸릴까 봐 벌벌 떠는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이 법을 발의한 분들은 보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소수만이 그리 중요합니까? 소수가 권력입니까? 건강한 다수는 소수를 무조건 억압하는 나쁜 권력입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앞에서 우리 표에 이스라엘 봤죠?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공여유예 제한이 없습니다. 다윗의 별이요. LGBTQ 기에 버젓이 올려앉혀져 있네요. 여러분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좋다고 옹호하시는 분들 저런 모습 보기 좋으십니까? 이스라엘 동정의 사이트입니다. 마지막 성관계 시기와 무관하게 남성 동성애자들이든 양성애자들이든 헌혈할 수 있다고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행하실 때요, 절대로 피수혈할 만한 사고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죽더라도 헌혈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수혈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남녀 병질 선택. 여러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여러분들과 다른 생물학적 성을 가진 성별 정체성만 같은 그런 분들이 옆에 입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나랑 여러분들과 다른 생물학적 성을 가진 환자분에게 도뇨관 꽂고 싶으십니까? 병원 관계자들께 묻습니다. 기독교 병원에서 무슬림 기도실을 설치하고 싶으십니까? 산부인과 선생님들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임신 시술하고 싶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려고 만약에 마음 먹고 당신을 공격하기 원한다면 당신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런 공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트로 거리입니다. 우리
젠더 메인스트림의 핵심적인 도시죠. 이때가 아침 10시쯤 됐는데요.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끊임없이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한 3번 마주쳤습니다.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남자인데요. 아니지, 모릅니다. 저도 이 사람이 남자인지 성적으로 자기 성별 정체성이 여자인지. 아무튼 구두 신고 양말 신고요. 서류 가방 들고 또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출근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중으로 제가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시내가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요구하는,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쪽으로만 생각하느냐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류의 가치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무지개죠?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 샌프란시스코는요, 건널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서울 시내 건널목이 이런 식으로 된 건널목으로 변해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럴 때마다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바꿀 수 없는 것은 한사코 바꾸려 하며 바꿀 수 있는 것은 내팽겨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죄를 범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돌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돌을 맞아야 된다면 맞아야 되는 것이 우리 제자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숙한 사회에는요,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규범과 서술형 규범, 여러분들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성숙한 사회가 사회적 규범을 가질 때는요, 이런 명령 규범은 뭐냐? 사람들의 행동이 뭐가 올바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케팅에서는요,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조금 덜 억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매출도 오르고 또 그렇게 하더라는 것을 이용해서 밑에 서술 규범을 많이 이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요, 특히 저희들 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진실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한 것인지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안 해요. 부작위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또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적극적인 행위로 발생할 손해보다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가 덜 나쁘다는 거. 해야 되는 이유는 알지만 나는 하기 싫어, 귀찮아, 내 아니라도 누군가 할 거야.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이런 나쁜 세력들을 다 고쳐줄 거야. 나쁜 문화들은 다 고쳐줄 거야.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날카니 손 놓고 있을 때 얻는 평안함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받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남성 동성애자들, 페미니스트들, 또 이들을 이용하는 많은 정치 세력들, 그분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서 사망할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망할 사람들을 사망에 도달하도록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해줘야죠. 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그 말씀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을 그분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 및 장기기 정치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거 없이 이 땅에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악의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수의 인권과 건전한 자유를 제한하려는 자들의 간악한 시도를 우리 국민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단어 뒤에 음흉하게 숨어있는 소수만을 위한 탐욕스러운 거짓 인권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셔서 이 악한 법이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의 공격에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차바 아카데미가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을 깨우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길수 선생님께서 잘 준비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열정적인 아주 차분하면서도 아주 설득력 있는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길수 선생님은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소수만을 위한 목적지향적인 법으로서 소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얻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교묘한 법임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향적인 법이라는 말은 법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뜻으로서 사실 마르크스주의적인 법 해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는 고대 히랍 사회의 궤변론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실은 이 마르크스주의가 고대 히랍 사회의 궤변론자들과 맥이 똑같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옳고 그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계층의 이익의 증지를 위해서 옳은 것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주장이 역사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과학적인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론을 전개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 신념에 근거해서 현존하는 법이나 종교는 부르주아 계층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임으로 철폐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느냐?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계층의 이익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마르크스주의에 와서는 이 부르주아 계층이 이성애자로 대체되었는데 그 이성애자라고 할 때 주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체되어서 현존하는 법은 이성애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을 타파하고 그러면 새로운 법은 이 동성애자가 중심이 된 이른바 성소수자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길수 선생님은 이 선한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되 다수의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수의 이익도 배려하는 법이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한 바른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또 이길수 선생님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의료 분야의 다수의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례로서 특별히 이제 헌혈과 장기 기증의 문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의 그 차바 강의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길수 선생님께서 충분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길수 선생님은 광범위한 최근의 세계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남성 간의 성교를 행하는 자들의 혈액은 성병 및 HIV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혈이나 장기 이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 사회에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과 장기 기증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의 법 논리에 따르면 첫째로 남성 동성애자들의 혈액과 장기 장기가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가를 공개하는 것은 혐오의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논리가 나아가고 있고, 둘째로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이나 장기 기증을 제한을 하면 이것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헌혈과 장기 기증과 관련한 의료적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증적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주신 이길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이길수 선생님이 마지막에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위 부자기 편향의 그 오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특별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기 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할 때 예상되는 그런 위험, 부담,
보다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위험 부담이 덜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이런 헌혈이라든지 장기 기증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의 위험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또 위험 부담이 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은 기독교인들과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국민 다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우리가 조금 싫은 소리를 듣고 또 좀 극성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한국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만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길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낸 이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시작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기독교 연합회와 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저항권 행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11월 18일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차별금지법안들이 동성애, 동성혼, 이단 사이비 비판금지 재갈법이며 동시에 남녀 성별을 기초로 한 현행법 체계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광인법임을 지적을 하면서 이 법의 제정을 강행하는 경우에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11월 20일 춘천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는 춘천 소양강 퀴어 행사를 앞두고 춘천 퀴어 행사 반대 범시민연대와 춘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퀴어 행사 취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이 퀴어 행사는 문화축제를 가장한 음란 퇴폐 행사로 건강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며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 및 동성애 등 잘못된 성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퀴어의 문제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생명, 가정, 효를 강조하는 대응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는 17일 새 에덴 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을 막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동시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전국 506개 단체로 구성된 진평연, 곧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은 15일 여의도 국회 앞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을 성황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진평연은 장애인과 남녀차별 등을 금지하는 현행 개별차별금지법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지만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정체성을 넣어서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이를 반대할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께서는 한교총과 500여 종교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미나를 주최하셨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시면서도 기독교적 핵심 가치를 타협시키지 않고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회재 의원을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이 김회재 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현재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에서 기본과정 제1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지난 16일자로 10명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10번의 동영상 강의와 2차례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수업이 잘 마무리되고 제1기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에서는 기본과정 제2기 프로그램을 내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또 3월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제2기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제1기를 수강한 수강생들에 한해서 제1기 심화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함께 모집을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친동성애 및 젠더 교육인 성의 인지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금 이미 흘렀고,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들 가운데 소장 목회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회 교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젠더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호의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깊은 실정이고, 이대로 그냥 우리가 간다면 약 10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장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로부터 공교육을 통해서 오염된 성에 대한 인식을 청소해내고 건강한 성윤리로 무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이 부교육자들과 또 직분자들을 독려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제1기 그 수강생들을 위한 카톡방을 우리가 따로 마련해서 이 카톡방을 통해서 그 1기 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이 분들을 계속적인 대화와 지도를 통해서 이 반동성애 운동, 또 젠더 반대 운동,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자들로 우리가 세우는 그런 일도 아울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서요한 목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서요한 목사님은 현재 주는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시며 GMW 연합 공동대표,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서요한 목사님께서 내 지역은 내 책임, 온라인은 블로그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제48회 차바 강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바 강의 일정을 예정했던 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길수 선생님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공익을 부당하게 파괴하는 악법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에 남성 간의 성관계를 행하는 자들의 헌혈과 장기 기증을 막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국민 다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위기 상황이 조성될 때마다 시의적절하고 신속하게 강력한 저항과 반대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성경이 제시하는 명령을 정치적인 입지나 이익보다 더 중시해서 이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의연하게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 주신 김회재 의원께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정치 현장에서 다니엘과도 같은 신실하고 강한 기독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차바 운영을 지휘하시는 조영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대표님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과중한 업무 중에도 차바 운영을 원활하게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해외 출장 업무를 안전하게 잘 수행하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실무를 맡아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신 업무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강의를 듣고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며, 후원도 넉넉하게 들어와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48회 모든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